차 가져오신 분들 주차 다 하셨죠? 주차 등록. 네, 일단 주차 요금 내려면 눈물이 찔끔 납니다. 그래서 주차 요금 안 내시게끔 등록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영어부과 서구지구장 김금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뜻깊은 교습소연합회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요즘 쌀쌀하죠? 바람도 많이 좀 불고요. 울긋불긋 단풍이 이렇게 물들어 낙엽이 지는 걸 보니 어느새 가을의 끝자락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죠. 오늘 이 자리도 얼마 전까지 멋지게 물들었던 단풍처럼 아름다운 배움의 지혜가 가득 열매 맺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대전 지역의 교습소 발전과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 사단법인 한국교습소 총연합회 대전광역시 지회 이수호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전교습소연합회 회장 이수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28년 대입 변화에 따른 입시 지도 가이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영어분과, 수학분과, 종합분과 이번 분과장님들과 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입시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신 훌륭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우리 교습소가 더욱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교육을 적용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원장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각 교습소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힘으로 전달되기를 기대하며 끝나는 시간까지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금 들으셨듯이 오늘의 세미나 주제는 바로 대학 입시제도 어떻게 바뀌나입니다. 대학 입시는 너무 빠르게 자주 바뀌다 보니 입시제도의 변화를 다 따라가려면 빠른 정보력, 강한 체력, 그리고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지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강연을 해주신 파피루스 입시 컨설팅 오경진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파피루스 입시 컨설팅에서 지금 원장을 맡고 있는 오경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준비하면서 교습소 임원분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눴었는데 지금 현장에서 있어가지고 들려오는 궁금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모아달라라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해당하는 쪽에 있어서 의견을 최대한 좀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고 장황해지고 사실 2028 교육과정에 있어가지고를 설명하려면 하루를 다 써도 시간이 좀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세부 목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수시분, 정시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28학년도 이후에 있어가지고 일정까지 생각해 놓고 보면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들까지 좀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저희 교육 현장에 있어서 특히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지 좀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오늘 들어오시면서 있어가지고 아마 유인물을 좀 받으셨을 텐데 해당하는 사항에 있어가지고 요약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넣어놨으니까 혹시라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궁금한 부분들이거나
아니면 좀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부분들은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학번으로 하면 제가 03학번이라서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가 2002년 월드컵일 때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기였거든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가기 위해 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준비했던 건 수시가 아니라 정시였습니다. 저희들을 이른바 정시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제 후배였던 04학번 후배들까지가 마지막 정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때 있어가지고 저도 대전에 있는 충남고등학교를 마지막 졸업을 했었는데 이때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 100명 중에 1명 정도 학생들만 수시로 대학을 갔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정시로 가던 세대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웬만하면 수시를 전부 다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학들마저도 정시보다는 수시로 학생들을 모집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여러분들의 상식을 조금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4년제 현재 대학이라고 한다면 이때 4년제 대학은 수도권에 있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서연고, 서성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4년제 대학들 라인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오면 저희 대전에는 충남대학교가 있고 각 지역 거점 공립대학교라고 하는 대학들이 지방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4년제 사립, 지방 사립대들이 있죠. 이러한 4년제 대학에서 수시에서 정시, 현재 모집 인원을 선발하려고 할 때 일부 인원은 수시에서, 일부 인원은 정시에서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수시 정시는 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혹시 모집되는 비율을 10명을 선발한다고 한다면 몇 명을 수시에서 선발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7명. 수시에서요? 정시에서요? 수시에서. 혹시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6명. 어떻게 생각하면 6명이 정답이 될 수도 있고요. 7명도 정답이 될 수 있지만 올해 기준으로 정확하게 소수점 자리까지 해서 뉴스 찾아보시면요. 수시 선발 비율은 전국 4년제 대학 기준에서 79.8% 나왔어요. 그러니까 80%죠. 정시 선발 비율 20% 남짓밖에 안 됩니다. 자, 물론 이거를 시선을 좀 올려서 수도권에 있어서 저희가 주요 수도권 16개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포함해서 서연고, 서성한 이렇게 쭉 줄 세우기를 했을 때 16개 대학, 이화여대 포함해서 이 대학들한테는 문재인 정권 마지막 시기에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내려낸 지침이 뭐가 있었냐면 너희들 주요 16개 대학, 너희들은 정시에서 수능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을 무조건 40% 이상으로 맞춰 라고 지정해놨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대학들은 꼼짝없이 60%만 수시로 선발해야 돼요. 하지만 대학은요, 정시보다 수시로 학생들을 선발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막간의 상식인데 사실 교육 쪽에 있으니까 저도 이걸 민감하게 계속 해마다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작년에는 몇 명이 태어났을까? 이러면서 쳐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출산이 문제죠. 저희 형이 82년생인데 그때 태어난 인원이 70만이 넘어서 80만 명 가까이 태어났더라고요. 제가 84년생인데 저와 동갑내기가 전국에 65만 명 정도, 65만에서 67명, 7만 이 정도가 있었습니다. 올해 있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정말 많이 태어난 황금돼지띠다 라고 해가지고 정말 많이 태어난 세대가 현 고3
이라는 이야기가 하는데요. 숫자로 따져보면 채 5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많이 늘어난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보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 나실 때 한번 핸드폰으로 검색 한번 해보세요. 2020년 코로나 1년 차 때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3년 차 때까지 20년, 21년, 22년, 23년에 코로나가 끝났죠. 이 사이에 우리 아이들 몇만 정도 태어났나 검색해보면 24만 명 태어났습니다. 이게 급격하게 줄어가요. 저희 때는 학생 수의 경쟁률, 대학을 가보자 하는 학생들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대학들이 정시로 해서 성적으로 줄 세우기를 해도 사실은 수시로 학생을 모집하든 정시로 모집하든 질 높은 학생들을 먼저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수시를 통해서 학생들이 먼저 질 높은 학생들을 먼저 끄집어 오지 않으면 대학들이 사실 미달나는 사태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그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사실 더 본격화되냐면 9등급 체계에 있어서 3등급에서 4등급부터 시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 학생들이 1등급, 2등급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죠. 저 소수의 학생들입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5등급이고 대학을 가고자 해서 나름의 열심히 노력을 하는 학생들은 3, 4등급대에 있는 학생들이죠. 그 아이들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바로 출산율, 그리고 우리 아이하고 경쟁하게 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든요. 자,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어나가 볼게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6대4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2028.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문재인 정권이 있어가지고 주요 16개 대학에 있어가지고는 40% 고정시켜놨다. 제도로 고정시켜놨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올해 5월 달에 풀렸습니다. 정부에서 또 풀어놨어요. 주요 16개 대학 너희들 좀 더 자유로워해서 대학 뽑아. 정부가 그거 간섭하는 거 잘못한 것 같아. 해서 이미 결정난 게 서울대랑 동국대를 비롯해서 일부 대학은 이미 30% 미만으로 정시 선발하는 거 이미 결정났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지금 현재도 8대2인데 앞으로는 9대1이 될 수도 있어요. 좀 막대놓고 말씀드려서 우송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 현재 올해 한 명도 안 뽑아요. 일부 정시에서 뽑는 인원들은 수시에서 뽑으려고 했는데 미달난 학과만 정시에서 선발합니다. 지방 사립대들은 정시 선발 비율을 애초에 발표할 때 빵명으로 발표합니다. 수시로 뽑고자 하거든요. 자, 다시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있어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입시는 어느 중심으로 가고 있냐면 수시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시 중심이 아니라요. 자,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왠지 시작한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있어서 여기 지금 오늘 와 계신 선생님들 중에 영어 선생님도 계시고 수학 선생님 그리고 기타 선생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뒤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한번 당겨가지고 미리 한번 여쭤볼게요. 수학 선생님 혹시 계시나요? 선생님 혹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지금 지도하고 있는 학생이 있으실까요? 이상 없이 혹시 고2 고3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혹시 고2 고3 학생 중에서 지금 수업 진행하는 학생들 기하 선택한 학생 있지 없나요? 맞습니다. 진로를 보죠. 교과목에 있어가지고 지금 지도하시지 않고 계시죠? 그럼 해당하는 진로 교과목이요. 자, 어느 정도로 지금 바뀌어서 사실 바뀌어 나가는 게 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 학생이요. 이전 교육과정 세대에서는 진로 교과목이라고 하는 교과목들은요 전부 다 뭘로 편성이 되냐면 등급이 안 나오는 성취도 교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목표가 1등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2등급 받는 게 목표가 아니고 3등급 받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목표는 A 받는 거예요. 근데 A를 줄지 B를 줄지 C를 줄지 이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평가 기준을 세워가지고 학생들한테 부여를 하게 되는데 성적에 따라서요. 보통 학교에 A 받는 학생들, 기하 과목에 A 받는 학생들, 그리고 진로교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물리나 물리2, 화학2를 비롯해가지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심화영어 이런 교과목도 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도 심화국어 그리고 진로교 과목에 편성된 이런 교과목들은 A를 받는 비율이 100명 중에 70명까지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진로교육 과목을 언제 배우게 되냐면 3학년 1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해서 3학년 1학기 때 보통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시기에 뭐 하냐면 학교도 마찬가지고 수능 특강으로 수능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학원에서는 이제는 내신으로 주로 수업을 나갔던 학원들에서 학생들이 이제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탈해서 정시 대비한 학교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학원으로 넘어가고.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2028 현 고1부터는요. 기하교육 과목 이제 등급 나옵니다. 기하교육 과목뿐만 아니라 심화 영어가 됐든 다른 여타 교육 과목 중에 은미체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 과목에서 우리가 흔히 진로교육 과목이라고 하는 교육 과목들 전부 다 등급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시가 강화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도 해당하는 교육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은 그 수업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3학년 1학기까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진로교육 과목을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안 하셨던 교육 과목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준비를 좀 빨리 하고 대응을 빨리 하게 되는 선생님들은 오히려 기회가 생겼다고 이야기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수능 과목 선택이 폐지가 됐다. 이 정도의 키워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잘 알고 계실 2028의 가장 큰 변화한 점이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있어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 거에 대한 얘기부터 하나씩 풀어드릴 텐데요. 9등급제 같은 경우에 상위 4%까지 1등급, 그 다음에 11% 구간까지가 2등급,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점차 누적되어 가면서 등급이 내려간다는 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기본적인 얘기는 넘어가고 요 5등급제로 변화한 얘기부터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거 굉장히 많이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기존의 4%라고 하면요 25명 중에 몇 명이냐면 한 명만 1등급입니다. 한 명만. 저희들 의대 간다고 할 때 올 1등급 따야 된다, 뭐 1.1등급, 1.2등급, 1.3등급부터는 충대 의대 가기 힘들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1.16등급이 얼마나 사실 받기 힘든 거냐면 한 학기에 8개 교과 과목을 저희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과목이 2등급, 나머지 7개 교과 과목이 1등급일 때 나오는 성적이 1.16등급이에요. 두 과목이 2등급, 6교 과목이 1등급이면 1.32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2개 정도 되면 충대 의대를 써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상향. 한 과목 2등급까지만 허용되고 나머지 올일. 다시 그 올 1등급을 찍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25명 중에 반에서 1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현재 의대 가기 위한 조건이죠. 굉장히 빡빡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냐면 1등급이 이제 기존 4% 1등급에서 10% 1등급으로 바뀌었어요. 반에서 25명 기준해가지고 10%면 2.5명이니 어떠한 학급에서는 2등까지, 어떠한 학급에선 3등까지 1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1등급 받는 아이들의 수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늘어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게 그러면 1등급이 분명 늘어나고 올 1등급의 학생들도 늘어날 텐데 그러면 대학은 과연 학생들을 어떻게 해서 선발할 것인가? 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2등급 구간도 마찬가지죠. 2등급 반에서 3등까지가 보통 2등급 구간이고요. 3등급 구간은 보통 반에서 6등. 그래서 우리가 흔히 9등급 체계에서는 쉬웠습니다. 반에서 5, 6등 한다? 너 충대 갈 만하다. 그 이하다? 너 충대 못 간다. 너 이제부터 한밭대야. 이제부터는 그 각을 완전 바꾸셔야 됩니다. 자, 학생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3등급 받았어요. 9등급 책에서 3등급이면 칭찬할만 합니다. 반에서 5등, 6등 했단 그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니까요. 근데 이제 바뀐 등급에서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서 1학년 아이가 엄마, 나 3등급 했어. 라는 얘기는 기존 5등급 받았어. 입니다. 그 얘기는 5등급 가지고 사실 한밭대도 가기 힘들죠. 대전에서요. 그러면 한남대부터 낮춰 생각해야 됩니다. 한남대조차도 상향 지원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 성적이 3등급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성적을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냐면 한남대 이상을 바라보고 국립대 이상을 바라본다면 적어도 2 안으로 무조건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일단 내신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구분이 안 되잖아요. 대학 입장에서는 5등급제에서. 그러면 대학은 선발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자, 이 얘기는 아까 땡겨서 얘기 드렸던 기하나 물투나 화투나 이런 부분들의 교과목들이 원래 A, B, C 성취도 교과였지만 이게 전부 등급제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조금 더 변별력이 생긴 부분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전에는 성취도였으니까 A는 전부 다 1등급으로 치열한 학교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변별력을 조금 높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5등급제가 된 순간 이걸로 보완을 하더라도 사실 학생들의 내신 성적만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기는 아직 좀 변별력이 약하다. 너무 뭉뚱그려져 있다 학생이. 이렇게까지 인식하고 넘어가 주실게요. 그래서 시작한 게 고교학점제입니다. 우리들이 이거 좀 이해해 줘야 돼요. 사실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시작한 정책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시범 운영이라고 해서 시범 운영 기간으로 지난 3년간 운영해 오고 있었고 처음에는 일부 학교만 하다가 지난 2년 동안에는 지난 2년이라고 한다면 졸업생들도 사실 다 포함입니다. 얘네들 이미 다 고교학점제 하고 있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일부는 들어보신 단어일 수도 있어요. 공동교육과정 아마 들어보신 선생님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수업 듣는 데 있어가지고 딴 데 가서 수업 듣는데 뭐 대학 가서 수업 듣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요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한 시작 단계에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썼던 단위수라는 단어를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더 이상 쓰지 않아요. 학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단위수 대신 학점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 학생이 수업을 몇 시간 들었는가가 중요한 그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학생이 동아리 활동에 얼마나 몇 시간을 열심히 참여했나, 진로 활동에도 몇 시간 참여했나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진로 활동에도 몇 시간 참여, 동아리 활동에도 몇 시간 참여라고 우리 학생들 생기부 보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학점을 따면 이거 가지고 졸업을 인정해주는 그게 바로 고교학점제고요. 저희들 예전에 대학 다닐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전공교과목이라는 게 있고 교양교과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전공교과목은 우리 학과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됐던 전공 필수 이런 교과목이 있었고 그리고 전공과 관련 있지만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전공 선택 교과목 이런 것도 있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 교양교과목이라고 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사실 학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게 사실 대학 때잖아요. 이 제도를 그대로 사실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긴 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학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게 5등급 체계에서 대학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선발해야 되는가 5등급 체계로 더 뭉뚱그려졌는데 바로 선발하게 되는 기준이 뭐냐면 이에 따른 기준들입니다. 첫 번째가 교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두 번째가 선택한 교과목들 중에 있어가지고의 성적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세 번째가 이 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을 어떻게 수업을 들으려고 노력했는지 이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학생들을 평가합니다. 뭐하고 더불어서? 등급하고 더불어서. 자, 여기서 덧붙일 얘기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PT에 넣어보지 못한 얘기라 이거는 부연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수시 전형은 정시가 아니라 저희들이 9월달 정도에 원서 접수를 하는 소위 좀 일찍 지원을 하게 되는 전형이다. 수시 전형. 그리고 수시 전형에는 교과 전형이 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다. 크게 이렇게 둘로 갈라진다. 여기까지는 아마 알고 계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생활기록부라는 게 들어간대. 비교과라는 게 들어간대. 그래서 그 학생이 활동을 뭐 했는지 진로가 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대. 하지만 우리 학생들 중에 생기부가 없어도 내신 성적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 있대. 그게 바로 교과 전형이라는 거래.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대학들이 또 많이 달라지기 시작한 부분이, 이건 2028이 아니라 지금도 달라지고 있고 2028이 되게 되면 사실 구분이 거의 없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바로 교과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둘 다 이제 생기부가 반영되는 쪽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건국대학교를 비롯해서 동국대학교 이런 대학들, 이제는 아직 지방권 대학까지 내려오진 않았는데 수도권 대학 중에 상당수는 교과 전형에서도 생기부를 반영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기부를 반영한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교과목 선택했는데, 그래서 교과목 성적 간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리고 너 교과목들 수강하려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대학에서 판단해서 교과 전형에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강화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어가지고 수시 지원에 있어가지고 교과목 선택 5등급제다 보니 교과목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까지는 잘 따라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교과목 선택할 때 진로에 대해 가지고 대체 어떻게 교과목을 선택해야 되는가? 사실 이거는 대학마다 자신들의 가이드를 이미 조금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8 관련해 가지고 발표한 대학교가 지금 두 대학교가 있는데요. 하나는 서울대학교, 하나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제가 경희대학교 거는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에 넣어놓지 않았는데, 나눠드린 유인물의 맨 뒷장을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상단에 뭐라고 써 있을 거냐면, 서울대학교에서 정해놓은 이 학과 가려면 들어야 되는 교과목, 이렇게 써져 있을 겁니다. 해당하는 학과를 오기 위해 가지고 이 학과를 듣지 않으면 합격할 가능성이 0%에 수렴합니다. 사실 이 서울대는 그나마 좀 느슨하게 정해놓은 거예요. 오히려 경희대학교도 발표된 자료를 보면 오히려 서울대보다도 더 빡빡한 기준을 적용하고 이 교과목 안 되면 못 들어와라고 하는 교과목들을 더 명시적으로 세분화해서 지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2028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우리는 이 학과는 이 교과목 들어야 돼, 이 안은 내년 4월에서 5월쯤 되면 2028에 대한 모집안이 이제 대학마다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할 텐데, 그때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점이 바로 학과마다 교과목을 들어야 되는 게 전부 다 바뀌어져 있구나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4월이 되면요, 5월이 되면 현 고1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문제입니다. 걔네들은 선택한 교과목들을 이게 좋은지 나쁜지 알지도 모른 채 내년을 맞이해야 돼요. 발표는 내년에 하는데 나 이거 괜히 했네? 이렇게 알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문제죠. 사실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상식선에서 사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거 현장에서도 참 많이 받으신 질문일 거예요. 우리 아이가 확통을 선택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왜냐하면 현 고1이 2학년 선택 교과목을 처음 신청하게 되는 수요조사 기간이라는 게 1학기 5월 중에 보통 학교마다 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전 뭐 들어야 돼요? 물어본 학생들 꽤 많을 겁니다. 2학년 학생들도 5월달부터 시작하죠. 선생님 학교에서 정해오래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다음 학년에 들을 교과목을 픽스하게 되는 게, 최종 확정하게 되는 게 사실 지난달 정도 10월달에서 그리고 이번달 11월 10월에서 11월 정도에 각 고등학교마다 지금 확정 짓고 있어요. 이거 듣기로 했지? 이대로 간다. 12월달부터는 이미 학교에서 다음 학년에 들어야 될 교과목 전부 다 교과서 신청해야 되고, 신청한 학생 수만큼. 그래서 바꾸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이때 정할 때 있어가지고 팁은 상식선에서도 사실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저희가 화학공학과다 라고 생각한다면 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물리학적 사고가 필요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는 1, 2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학이 화학공학이다 보니, 이공계다 보니 수학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다 보니 수학 관련한 교과목들은 최대한 다 챙기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확통도 가급적이면 듣는 게 좋겠죠. 해서 수학하고
물리 그리고 화학은 말할 것도 없죠. 새 교과목 중심으로 해서 들으면서 학생의 소양을 알려줄 수 있는, 길러줄 수 있는, 혹시 문과에서 융합적 소양을 길러내 볼까, 드러내 줄까 하면서 기타 교과목을 섞는 쪽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추천을 해주시면 사실 그게 현재 고1 아이들한테는 할 수 있는 최대의 방향성이에요. 물론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8에 적용될지는 미지수이나 고교학점 이제 2년 전부터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미 하고 있어서 대학이 2028 자료는 아니지만 2026, 2027 용으로 우리는 이 교과목들을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기준들을 이미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거 입학처, 대학교 입학처에만 가봐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걸 기본으로 하고 일단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들이 교과목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학 선생님들은 많이 느끼시고 계실 텐데 1학년까지는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이렇게 되지만 2학년 때부터는 갑자기 교과목명이 싹 바뀌어 나가요. 지금 더 이상 수1, 수2 이거 없어졌습니다. 이 교과목 말고 다른 교과목들도 교과목명이 참 많이 바뀌었거든요. 요 바뀐 사항들도 제가 유인물 안에 넣어드렸으니까 이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텐데 이렇게 세분화시켜놓은 이유도 결국 무엇 때문이냐면 학생의 진로에 따라서 학생의 필요에 따라서 너 이 학과 가고 싶지? 그럼 이 학과에서 요구하는 교과목들 들어야 돼. 이 기준 마련해 놓은 겁니다. 듣다 보면 그러면 우리 학생은 이과 갈 거니까 혹은 문과 갈 거니까 문과에 있어가지고 보니까 문화 콘텐츠 학과 갈 거니까 우리 아이는 수학과 갈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학과와 진로를 얼추 결정해놓고 교과목을 선택했다고 일단 가볼게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준비를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이 자료는 요 학생 등급은요 사실 임원분들이 저희 원에 방문해 주셨을 때 학생 실제로 생활기록부 보여드리고 합격증까지 보여드렸던 그 학생 자료예요. 한번 슬쩍 보실게요. 성적. 이 학생은 반도체공학을 희망을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반도체공학과. 학교는 충남여자고등학교, 충남여고 여학생이었고요. 지금 대학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2학년 때 보니까 국어, 독서 교과목이 4등급, 영어도 4등급, 생명도 4등급, 물리 2등급, 화학은 잘했네요. 1등급. 3학년 때 화학법과정 국어 5등급, 영어도 4등급, 수학만 1등급. 이 학생 평균 등급 내면요 3.27등급이었습니다. 9등급에서 3.27등급. 3.27등급의 반도체공학을 희망한 학생이다. 이과에서 최근 반도체공학은 인기가 굉장히 많은 학과입니다. 그래서 충남대에 있어가지고 반도체공학과를 성적만 보는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하려면 2.5등급 정도 나와야 돼요. 근데 이 학생 성적은 3.27등급입니다. 그럼 충대로 가기, 교과 전형으로 가기 힘들겠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학생은 서울의 동국대학교 반도체공학도 합격을 했고요. 인하대학교도 합격을 했고요. 충남대는 당연히 합격했고요. 서울과기대도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과기대는 최근 많이 핫한 학교인데 여기까지 합격했어요. 3.27등급인데 이 학생이 합격을 한 이유는 성적에 있어가지고 학업 역량에 있어서 우리 학과를 다니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겠죠. 그럼 그 근거가 뭘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하고 과학, 특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 성적 위주로 바라보면 반도체공학이다 보니까 생명과학은 전공 교과목은 아니죠. 물리와 화학은 하나 1, 하나 2, 그리고 미적분도 1등급을 찍는 학생이네요. 그러다 보니 이 학생은 수학과 전공 교과목만 확인을 해보면 전공 교과목은 1점대 등급 학생이 돼요. 전체는 3.27등급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대학에서 평가할 때 학업 역량이 이 학생이 우리 학과를 다니기에, 우리 학과를 다니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은 생활기록부에서 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또 다시 평가하고 충분하다. 너가 반도체공학을 오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네 싶으면 합격을 시켜버립니다.
그게 지금 수시에서 선발하는 기준이에요. 성적도 그러다 보니까 현실성 있게 준비해야 됩니다. 가끔 이런 경우들 많이 접하실 텐데요. 우리 아이가 수학 성적이 너무 떨어졌어요. 학생한테 물어봅니다. 너의 진로는 뭔데? 어느 학과를 가고 싶은데? 저 국어국문학과요. 그러면 아이야, 그래도 수학은 해야지. 알지 않냐? 국영수사과. 이거는 주요 교과목이잖아. 이게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진로 교과목이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내려놔도 괜찮아요. 물론 우리 아이가 톱학교에 톱학과를 가고 싶어요. 의대를 가고 싶습니다. 서울대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물론 다 잘하면 너무너무 좋죠. 하지만 우리 아이의 전공, 적성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진로 설정하고 해당하는 교과목에 집중시켜서 해당하는 교과목의 성적을 평균 등급보다 높게 형성하는 게 지금 대입에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오히려 면접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 아이가 수학과에 지원했어요. 수학과에 지원했는데 평균 등급은 2등급 대 아이라 낮지 않아요. 근데 국어, 영어, 사회는 5, 1등급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사회, 과학이 낮아요. 이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는 누가 봐도 문과 성향의 아이인데 왜 이과를 갔니? 이과가 취직이 잘 된대요. 부모님이 이과를 가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 생기부를 대학에다 제출하는 순간, 학생부 종합적으로 넣는 순간 떨어집니다. 이유는 학업 역량이 부족하다고 평가받아요. 평균 등급은 높은데 이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 성적은 낮을 거거든요. 그리고 1차를 혹시라도 붙게 된다 할지라도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넌 왜 수학과 과학 성적이 낮니?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붙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진로가 무엇인지에 따라 가지고 교과목 선택도 대학 기준에 맞춰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학생이 공부를 할 때도 내 전공이 무엇인지,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진로가 무엇인지에 따라 가지고 우선시해야 될 교과목들을 먼저 열심히 해서 성취도를 올릴 생각을 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교과목들을 차순위로 챙기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동국대, 건국대 이상의 대학을 가고 싶다 라는 계획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건 연세대학교 직접 입학사정관이 나와서 발언한 바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아이의 모집 요강에도 나와 있는 바가 교과목 간 등급 차이가 너무 심한 학생은 우리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기부를 판단하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처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시작된 이유도 공교육의 정상화 때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이거를 따지기 위함인데 학생이 특정 교과목에만 목매달아가지고 1, 2 찍는데 나머지 교과목은 저 아래로 가가지고 4, 5, 4, 5 찍고 있으면 이건 누가 봐도 이 학생은 학업 역량이 없어가지고 안 나온 게 아니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이 아이가 특정 교과목에다가만 집중하고 나머지 다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이때 얘기하는 일정 기준은 건국대, 동국대 이상의 중경외시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대학 이상을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교과목 간 진로 교과목은 등급이 상대적으로 높다 할지라도 기타 교과목과 등급 차이가 너무 벌어지진 않도록 이때도 너무 벌어지는 기준은 3등급 정도를 얘기합니다. 이때 5등급 체계에서는 2등급이요. 진로 교과목은 1을 찍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3을 찍었어요. 이 정도면 좀 큽니다. 5등급 체계에서는. 9등급 체계에서는 그보다는 좀 넓은 3등급 정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 지도해 줄 때 그래서 꼭 어떤 교과목을 선택할지 그리고 교과목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이건 어떻게 하죠? 할 때 중요한 교과목과 덜 중요한 교과목들을 말씀드린 바를 토대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납득을 하고 이해하실 거예요. 자, 요 얘기를 좀 이어나가 볼 텐데 학교 간 교과목 선택의 형평성이란 얘기를 조금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개학하고 나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생들 수업 시간표를 쭉 설정을 해놨더니 아이가 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수업 시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저 학교 끝나고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요. 어디 갔다 오는데? 얘는 분명히 도안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인데 저 멀리 동방고등학교를 갔다 와야 된대요. 또 거길 왜 가니? 혹시 감이 오신 분이 계실까요? 아까 얘기했던? 맞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이요. 사실 학교에서 보면요,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의 역량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지금 교과 편제 중에 있어가지고 특수 목적 고등학교, 우리가 특목고 부르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들이 있어요. 그 교과목 예를 들어 볼게요. 고급 수학. 저희도 고등학교 때 들은 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아이들 생기부 보면 고급 수학, 고급 화학, 고급 물리학 이런 고급자 들어간 교과목들 생기부에 들어가 있는 애들 있어요. 얘네들 특목고에서 듣는 수업들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교과목 선택을 학생의 진로에 따라서 얼마나 듣고자 했는지 따진다, 대학에서. 그 얘기 드렸죠? 사실 학교 안에서, 우리 학교 안에서만 수업을 듣다 보면 내가 들은 교과목이나 다른 학교에 누가 들은 교과목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내 진로에 맞춰서 교과목 선택만 올바르게 했다면. 그럼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동교육과정입니다. 공동교육과정. 이게 뭐냐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역량이 다 다르다 보니까 고급 수학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있고 또 어느 학교 선생님은 고급 수학 교과목을 가르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해당하는 학교의 선생님은 가능하면 그 학교 학생들만 수업 듣게 되면 학교들 간에 있어가지고 편차가 발생하잖아요. 어느 학교는 누구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고교학점제의 목적인 너희들이 수업 듣고 싶은 거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 자유권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지금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넘나들면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언제 이 수업을 신청하게 되냐면 3월달 초, 그리고 2학기도 2학기 초라고 한다면 7월 말 정도가 되죠. 7월 말 정도에 신청해요. 그래서 이 교과목들을 신청하는데 지금은 선착순이어가지고 학생들이 진짜 마우스로 아주 그냥 컴퓨터로 아주 그냥 하면서 몇 번이나 학부모님 몇 명이랑 같이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만한 효과가 당연히 거둬집니다. 한 교과목이 들어갈 때마다. 한 교과목이 들어갈 때마다 내 생활기록부에 500자라는 글자가 더 적혀요. 이 학생이 이 교과목에 뭘 배웠다, 어떤 활동했다. 근데 학기마다 한 과목씩 더 들었다고 가정해보세요. 5과목을 더 듣잖아요. 내 생기부가 2,500자가 더 적혀, 남들보다. 어떤 내용이? 당연히 선택하는 교과목은 내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일 거잖아요. 내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을 5과목을 더 들었고 2,500자가 더 적혀 있어요. 그럼 남들에 비해 내 생기부는 이만큼 위에 서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충남여고 학생도 공동교육과정 한 학기에 한 과목씩은 꾸준히 계속해서 들어왔던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고교대학 연계 원 클래스라고 써있는 것도 있는데 이건 언제 하는 거냐면 방학 때 합니다. 방학 때.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저희 아이들 학교 안에서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딴 학교 가서도 듣고 대학 가서도 수업 들어요. 그리고 그 사항들이 전부 다 우리 생기부, 생활기록부에 담기고 있고 이 담기는 바가 지금까지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5등급 체계가 되면서 발생한 누구를 뽑을 것인가, 대학은 그 기준에 대한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챙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챙기다 보면 학업 시간이 좀 부족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실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어서 방향성은 이미 5등급 체계로 나간 결정이 됐고 그리고 비교과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챙기고 진로와 맞는 교과목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가면서 학생들의 목적에 맞게 학생들을 길러내자. 이게 지금 현재 교육 방향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는 학생들을 톱으로 키워나가는 거죠. 저희 정시도 그렇잖아요. 수능도 킬러 문항 없애고 성취도 위주로 나간다. 지금 앞으로 수능도 성취도 수능으로 바꾸겠다.
수능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와요. 지금 계속 성취도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탑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일정 성적을 거두면서 일정 성적은 엄청 높진 않더라도 7, 80점 정도만 거두더라도 그리고 학교 생활에 충실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기본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학업이 학생들한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성적만 톱인 학생들보다 대학 잘 가요. 이거 제가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있어가지고 얘기 나누면서 많은 궁금증들을 봤는데 그 중에 진짜 많이 받는 질문 요거죠. 현 중3 아이들, 학부모님들 지난 한 3달 동안에 정말 많이 된 것 같아요.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주 다룬 주제. 어디 고등학교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학교를 추천하고 계실지 참 궁금한데요. 사실 저는 학부모님한테 그런 전화가 걸려오면 말씀드립니다. 학생을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중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제가 꼼꼼하게 보고 학생과 대화를 나눠보지 않는다면 학교를 추천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아마 계신 분들 중에 대신고등학교 지금 학생 지도하고 계신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서대전고 학생 지도하고 계신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왜 두 학교 갑자기 얘기를 드렸냐면 서대전고등학교의 평가 방법이요. 어떻게 되냐면 수행평가가 과학교 과목 수행평가가 60%입니다. 지필고사 40%밖에 안 돼요. 이게 어떤 문제를 불러오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지필고사 점수가 100점 만점 중에 1학기 점수를 결정하는데 40%밖에 기여를 안 한다는 얘기는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를 보고 왔어요. 엄마 나 50점 맞았어. 50점 갖고 왔습니다. 기말고사 때도 그랬어요. 엄마 나 50점 맞았어. 그러면 학업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죠. 사실 그렇습니다. 50점이면. 그런데 이 아이가 굉장히 성실해요. 그래서 수행평가에 감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100점 만점 중에 기본적으로 이미 몇 점을 땄냐면 60점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40점 중에 지필고사는 반타작이 있으니까 20점 가져온 거죠. 그럼 이 아이의 최종 점수는 80점입니다. 이 영향이 어떻게 가져가냐면 이 아이가 평소에 성실한 아이라면 80점이라고 하는 최종 원점수가 거둬드는 순간 저 아래쪽 등급이 형성되지 않고 위쪽 등급이 형성돼 버려요. 근데 오히려 우리 아이가 지필은 잘 봐요. 지필은 잘 봅니다. 외우는 거 되게 잘하고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평소에 있어갖고 성실하고 근면하진 않아요. 수행평가 나오면 닥쳐갖고 전날 밤에서야 막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감점되기를 쓰고 영어 맨날 틀리고 감점되고 이런 학생이었다면 오히려 수행평가 감점 때문에 등급이 주르륵 내려가는 게 서대전고고요. 대신고는 수행평가와 지필고사 반영 비율이 교과목마다 다르지만 일부 교과는 지필 20%, 수행평가 8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를 학생들한테 추천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이 먼저 있으냐면 우리 아이가 근면한가? 성실한가? 수행평가 제때 나오자마자 잘 챙기나? 이 기준이 먼저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학업적으로 우리 아이가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성실하지 않은 아이한테 이런 학교 지원하겠다가 합격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는 좀 못해도 성실해요. 이런 학생 말고 완전 반대로 성실하지 않아요. 근데 공부는 굉장히 잘합니다. 이런 아이들에 있어가지고 적절한 학교는 반대로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적고 수행평가의 스타일 자체가 우리 아이한테 많은 과제. 요즘에 수행평가 보면 수행평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거뒀던 그런 쪽지 시험 형태 아니거든요. 일정 범위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 진행한 범위에 대해서 학생의 진로에 맞춰서 도서를 정해오래요. 도서 정해온 다음에 거기서 궁금한 점을 찾아서 탐구를 해오래요. 탐구 보고서가 페이지 수가 3페이지, 4페이지 됩니다. 그 다음에 있어갖고 이걸 마지막으로 학생들 앞에서 발표해야 돼요. 이게 하나의 수행평가예요. 이거 준비하는데 이게 시험 기간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되는 교과목이 8개 교과목이거든요. 8개 교과목에서 이 활동들을 하나씩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대신 거고 이게 서대정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생이 이런 활동력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진학했다가 정말 어려워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활동 안 하고 아직까지도 예전 스타일처럼 교과목에서 시를 배웠다. 그러면은 이 시하고 너가 읽고 싶은 시를 하나 선정해서 시간 비교해서 왜 차이가 있는지를 써보는 수행평가를 하는 교과 중심형 수행평가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성적 따기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겠죠. 다만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5등급 체계로 바뀌어 나간다는 걸 계속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의 최종적으로는 내신 성적만으로 대학을 선발하지 않고 생활기록부까지 같이 볼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이렇게 학업 역량 중심으로 평가하는 이런 학교에서, 이런 스타일을 갖고 있는 학교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면 사실 마지막에 대입에 있어서 내 성적이 좋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 관계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제가 제일 추천하지 않는 학교가 저 어디 학교 여기 생각하고 있는데 거긴 아니에요 어머니 이렇게 하는 학교가 둔원고등학교입니다. 둔원고등학교가 참 학생들과는 있어가지고 생활기록부를 보면 긍정적인 생활기록부가 형성되는 경우가 진짜 많이 없어요. 선생님들에 있어가지고 수행평가를 낼 때도 있어가지고 그 생활기록부라는 걸 챙기고자 하는 그 의식 자체가 그렇게 노력이 많이 깃들어 있지 않은 학교거든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도 고등학교에서 지금은 정보공시 전부 다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것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금은요, 학년간 계획, 우리 평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계획표를 오픈해 놓은 학교들이 있어요. 학교 홈페이지에도. 그래서 평가 계획에 가서 수행평가를 봤더니 자유주제 찾기 이렇게 되어 있는, 자유주제 탐구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는가 반면에 소설 읽고 분석하기, 그리고 특정 소설도 선생님이 지정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교과 내용 중심이냐, 학생의 진로 역량을 발굴해주고 길러내주는 중심이냐, 요거에 따라 가지고도 학생들한테 좋은 학교, 대학에 진학하기 좀 좋은 학교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학교를 구분시켜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셨을 때 있어가지고 정보를 얻기 힘든 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임원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혹시라도 제가 지금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대전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다 담아갖고 드리기 좀 어려웠고, 하지만 학부모님한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 정보를 혹시라도 조금 확장해서 그리고 좀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면, 그러면 유선상으로는 전화하시면 간단한 이야기 정도는, 정보 정도는 전달해 드릴게요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면 제가 지금 나눠드린 부분에 연락처 있거든요.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스타일이 어떤지 이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는 바로 이어서 이제 해소가 되죠. 우리 아이는 생기부 챙겨야 되나요? 우리 아이가요 일정 등급 이하가 나와버렸어요. 어떻게 하죠? 지금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걸 일단 꼭 인지해 주시고, 고2, 고3, 현재 고2,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 내용을 챙겨야 한다라는 기준이 사실 명확하게 있습니다. 몇 등급대 아이부터냐면 아무리 안 나와도, 정말 아무리 안 나와도 5등급 초반은 돼야 돼요. 5.0, 5.1. 5.0에서 5점 초반 되는 학생들이 생기부를 열심히 채웠을 때 갈 수 있는 학교로는 한국교통대나 한밭대학교, 공주대학교 지원 가능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과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요. 근데 5등급 중반에서 그 뒤로 밀리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전에 건양대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방사립대, 대전권에 있는 지방사립대도 학생부 종합전형 뽑았었어요. 근데 지금 안 뽑습니다. 지금은 지방사립대 중에 저 아래쪽 교과전형으로밖에 선발 안 해요. 왜냐면 미달이니까. 그래서 학생들의 생기부를 챙겨야 된다, 대학을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5점대 초반 이상이 되는 학생이라면 생기부는 무조건 챙겨야 되고요. 만약 그 이하의 학생이라면 먼저 성적부터 챙겨야 된다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몇 학년 기준이냐면 고2, 고3 기준.
다만 현 고1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다 챙겨야 됩니다. 이 아이가 몇 등급이 나오든지 간에. 우리 고1 같은 경우에는 왜 챙기라고 얘기하냐면 저 이런 케이스의 학생도 있었어요. 학생이 1학년 때 있어가지고는 성적대가 굉장히 중하위권 학생이었는데 마지막 가가지고는 1212 등급 찍고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렇게 찍을 수 있었니? 그러니까 자기는 중학교 때 운동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선행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중학교 때 공부도 펑크나 있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 고생을 했는데 하루에 진짜 3시간, 4시간씩 공부하면서 노력해보니까 고3 때는 1, 2등급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또는 정말 5등급 체계다 보니 과거에 비해 학업 역량을 구분하게 되는 기준은 확실히 모호해졌다 보니 학생들은 이후에 있어가지고 생기고 안 챙겼다가 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성적에 상향될 가능성 플러스 이 성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들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 경우 예비 고1도 마찬가지고요. 생기부를 챙겨야 하나요? 제 성적은 좀 낮은데 챙겨야 돼.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1학년 성적이 안 좋다는 거예요. 1학년 성적. 우리 아이가 특정 학교, 특정 학과를 가고 싶은데 1학년 성적이 예상에 못 미치게 너무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5등급 체계에서 3, 4, 3, 4, 3, 4 이렇게 찍어갖고 온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당진 근처에 지금 살고 있는 여학생인데 공주 사대부고 아마 아실 거예요. 공부 굉장히 잘하는 학교죠. 여기로 해당하는 당진 지역에서는 전교 1등, 중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학생이어가지고 공주 사대부고에 나는 해볼 수 있어! 진학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때 갑자기 집안이 뒤집어져가지고 상담을 온 케이스가 있는데 성적표를 확인해 보니까 5등급 체계에서 3, 4, 3, 4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중간도 못 간 거죠. 중학교 때 전교 1등 하던 학생이. 근데 공주 사대부고는 그럴만하죠. 근데 이런 경우 말고도 사실 이게 이상한 일은 아닌 게요. 중학교 때는 성취도로 평가합니다. 중학교 때는 A를 받는 기준은 90점입니다. 절대평가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웬만한 중학교들은 A를 주는 비율이 반에서 학급 내에서 40%에서 50%는 중학교에서 A 받아요. 그러니까 올 A를 받았다. 우리 아이가 굉장히 잘하는 거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올 A를 받는 학생이 40% 된다는 얘기를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래프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사실 고등학교 진학해가지고도 몇 등급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는 아이인 거냐면 5등급을 받아도 이상한 경우에는 혹은 지금 5등급제에서 3등급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3등급이면 충남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올 A를 받는 학생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진학해가지고 충대 못 갈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90점대 턱걸이로 걸었던 학생들은 충대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 성적에 있어가지고 기대보다 낮았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요. 학생이 사실 올 A를 찍었지만 90점대로 간당간당하게 A를 찍었던 학생이라고 한다면 사실 경쟁력이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등수로 놓고 등급을 따져보면 이 해당하는 3등급 받은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혹은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진에서 온 학생은 이 케이스였는데 거의 100점이에요. 98, 99, 100 모든 교과목이. 그런데 학교를 잘못 선택한 케이스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재수 얘기도 막 나오고 하던데 정시로 갈까요? 그리고 검정고시를 볼까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검정고시 얘기 나오면 이거는 절대 안 된다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검정고시로 대학 간다. 그리고 1학년 학생인데 정시로 대학 간다라는 마인드와 계획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알려주셔야 돼요. 정시로 대학 가기도 힘들 뿐더러.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한양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서울에서 주요 대학 정시 전형. 이거 올해 얘기입니다. 2028도 아니고 지금 올해. 정시 선발할 때 생기부 들어갑니다. 내신.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 내신 성적도 들어가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일정 성적 이하 내신인 아이는 수능 성적을 만점에 가깝게 굉장히 잘 받아도 한양대 못 들어갑니다. 서울대 못 들어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있어가지고 나 내신 버리고 정시할 거야. 절대 말리셔야 됩니다. 일단 내신에도 최선을 다하며 라고 얘기해줘야 되고, 검정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게 외고 다니던 학생, 그리고 소위 일정 이상 충남여고나 준선여고 다니던 학생들이 내신 따기 너무 어려우니까 자퇴해서 검정고시 봐서 그걸로 대체 내신, 비교 내신이라고 하는데, 비교 내신 봐가지고 그걸로 대학 가던, 다 바뀌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안 좋아졌냐면 2025학년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검정고시 올 100점 맞은 학생 100 총 7개 교과목을 반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7개 교과목 100점 맞을 때 충남대식으로 비교 내신 환산하면 2년 전에는요 2.5등급 줬어요. 그럼 충대 갈만하죠. 근데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올 100 맞은 학생 충남대식으로 비교 내신 환산하면 3.5등급 나옵니다. 한 등급을 낮춰버렸어요. 3.5등급이면 제일 낮은 학과, 충남대에서 이과에서 제일 낮은 학과 지구환경과학과, 이런 학과도 상향 지원이에요. 못 갑니다. 가기 힘들어요. 2.5등급이면 웬만한 학과는 다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검정고시 점수에 대한 여지를 굉장히 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대학들은 바뀌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와 검정고시는 일단 아니야. 그럼 이 아이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언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극복해보기 위해 노력하는 건 어때? 플러스 다시 입학해보는 건 어때? 1학년을 다시 다녀보는 건 어때? 실제로 그 학생 결정을 다시 입학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학하기로 해서 1학년부터 다시 다녀요. 그리고 나가지고 2학기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시간 동안, 이거 근데 생소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 대전외고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종종 있어 왔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지도했던 대전외고 학생도 1년을 한 학기 딱 다니고 다시 재입학해서 대전외고 다시 다닌, 그 아이 같은 경우 이유가 좀 달랐는데 제2외국어를 준비를 미리 하고 가야 되는지 자기가 몰랐다. 그러면서 제2외국어가 7등급, 8등급 찍히니까 나 재입학할래요 해가지고 한 반년을 제2외국어를 학원 다니면서 배운 다음에 재입학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의 목표가 저 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재입학을 권유했고 그렇게 진짜로 하기로 한 케이스도 있더라.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말씀드린 바들을 좀 정리해서 앞에부터 요점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보자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 거, 수능 교과목도 이제 변별력을 크게 갖지 못해요. 선택 교과목이 없어졌다는 거, 이유 때문에 국어도 이제 수학이나 사탐도 선택 교과목이 전부 다 없어지고 전부 다 사회, 과학도 공통사회, 공통과학 응시하는 걸로 지금 2028부터 바뀌었고요. 수학도 기존에 기하, 미적, 확통 봤던 거 사라졌습니다. 공통 영역만 봐요. 국어도 엄매 그리고 화작 봤던 거 사라졌습니다. 공통 국어만 봐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공통 영역만 수능을 보다 보니 정시로도 사실 난이도 조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시험 범위 자체가 좁아지다 보니까 정시도 사실 지금 엄청 깜깜이고 물음표입니다. 공통 영역 거기다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도 줄어. 그러면 정시에다가 지금부터 목표거는 고1이 학생이 있으면 말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일단 5등급 체계를 할지라도 학생의 진로에 맞춰가지고 선택 교과목 제대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진로에 맞는 교과목 먼저 성적을 상대적으로 잘 받기 위해 노력하며, 그러면서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부터 시작해서 생기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학생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학생한테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주얼 교과로 간다면 좀 덜 노력을 하더라도 응원을 해주면서 이러면서 조금씩 시간을 보내고 내년 4, 5월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대학 이렇게 모집할 거야 라는 공식 공고문을 내년 4, 5월에 이제 받아봐야 돼요. 이거는 일단 확정사항이 나오기 전까지 저도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됩니다 말씀드리기 참 어렵지만 저는 99.9%는 확신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앞으로 일을 예견해 보자면 결론은요, 수시는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예 통합되어서 단일 전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더 이상 교과 전형이 의미가 없으니까요. 특히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교과와 내신, 생기부 다 같이 그냥 챙겨야 돼요. 수시에서는. 그리고 정시는 여전히 영향력이 굉장히 미미할 겁니다. 앞으로 점점점 더 미미해질 거예요.
그래서 내신형 중심 그리고 세부적인 교과목까지 다 다룰 수 있는 선생님, 사실 이에 대한 수요들이 엄청 늘어날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 선생님들 엄청 학원가에 다 없어지셨잖아요. 지금 이제 사회 선생님들 엄청 필요로 해요. 왜냐면 수능에서 통합사회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하 교과목부터 특정 교과목들, 등급 안 나왔던 교과목들이 등급이 나오니까 해당하는 교과목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 엄청 필요로 하게 또 바뀌고 있습니다. 해서 이 바뀐 와중에도 이를 기회 삼고 발판 삼아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통해 가지고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진행하거나 학생을 지도하실 때 도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드리는데 제가 안에다가 봉투들을 각각 받으셨을 텐데 그 안에 저희 연락처랑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넣어놨는데 혹시 이후에 저희들과 있어가지고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돕고 그리고 혹시라도 금액이 발생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임원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놨습니다. 저희 금전적으로 부담 없이 해드리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피루스의 오경진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강의 어떠셨습니까? 네. 아유, 유익하고 풍성한 내용을 전해주신 파피루스 입시 컨설팅 오경진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기획하시고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종합부과장님 그리고 수학부과장님, 영어부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사를 한번 일어서셔서 한 분 한 분 호명을 해드리고 박수를 좀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부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일어서셔서 자, 우리 종합부과장님 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학부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일어서셔서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요거를 총 기획해 주시고 총괄해 주신 영어부과장님도 계십니다. 아유, 고생 너무 많이 해주셨고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지식과 통찰의 결실을 한가득 얻어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본 강연을 통해서 복잡한 길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길잡이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각자의 교습소에서 학생들에게 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잘 적용해 주신다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큰 결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늦게 오셔서 혹시 주차 안 되신 분들은 주차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석 임원 및 각 부과장님들, 지부장님들은 제 멘트 끝난 후에 이렇게 상단으로 모셔서 기념 촬영 후에 마무리 정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에도 더 알찬 세미나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교습소연합회 세미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는 영어부과 성우지부장 김금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임원부 및 상임 고모님들 그리고 단상으로 잠깐 나오셔서 사진 촬영하시고서 오늘 행사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